지방 공기업에서 20년을 일해온 내게 변화라는 건 늘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48세의 나이에 이미 한 번 이혼을 겪었고 16살 딸 소희와 함께 살던 중 세정을 만나 재혼한 지도 7년이 흘렀다. 세정은 미혼모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몸이 약하고 우울한 기색이 짙었지만 소희를 친딸처럼 아껴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45세인 그녀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런 세정이 변하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다. 여보,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어. 어느 날 저녁 세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평소 감기만 걸려도 며칠씩 앓던 그녀가 갑자기 운동을 한다니 의외였지만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고마웠다. 좋지. 몸 관리 좀 해야지. 내 대답에 세정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 세정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고 식사량도 늘었다. 주말 아침이면 운동복을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 건강해 보였다. 소희도 새엄마가 밝아진 걸 좋아했다. 아빠,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운동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네.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올해 봄부터였다. 세정의 외출 횟수가 부쩍 늘었다. 주 2회던 동호회 모임이 주 4회가 되었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나가 있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오늘도 뛰러 가? 응. 오늘은 장거리 연습하는 날이야. 좀 늦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세정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러닝을 하러 간다면서 아이섀도우까지 바르는 게 이상했지만 건강해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러닝복도 달라졌다. 처음엔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갔는데 어느새 몸에 딱 붙는 레깅스와 크롭티를 입었다. 45세 여자치고는 몸매가 좋아 보였지만 뭔가 어색했다. 새 운동복 샀구나? 동호회 사람들이 이런 걸 입어야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 세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지난달 일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는데 세정이 거실에서 웃으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다음에는 더 멀리 가볼까? 하아, 내가 들어오자 세정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동호회 언니 중 한 분이야. 다음 주 코스 얘기하다가. 그런데 세정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더 높고 더 들뜬 목소리였다. 45세 기혼 여성이 동호회 언니와 나눌 대화치고는 너무 경쾌했다. 소희도 눈치챈 것 같았다. 아빠,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예전엔 주말에 우리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맨날 나가시잖아요. 16살 딸의 관찰력은 예리했다. 실제로 세정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동호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그래도 나는 믿으려 했다. 7년 동안 성실하게 살림을 꾸려온 아내였고 무엇보다 내가 두 번째 결혼에 실패할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어제 일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다. 세정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다. 주말 아침, 그것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러닝을 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날씨도 좋지 않았다. 이 시간에 어디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일찍 가서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려고. 세정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화장을 했다. 향수까지 뿌렸다. 러닝을 하러 가는 사람의 준비치고는 과했다. 그리고 오후 1시쯤 집 근처 마트에서 세정을 봤다. 남자와 함께였다. 키 큰 남자가 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잦아진 외출, 달라진 옷차림, 경쾌한 목소리, 그리고 새벽 외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다. 20년 공직 생활로 단련된 침착함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날 밤, 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다. 오늘 운동 어땠어? 비가 와서 실내에서만 했어. 좀 아쉬웠지만 거짓말이었다. 오후에 마트에서 본 그녀는 전혀 운동을 한 것 같지 않았다. 머리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화장도 그대로였다. 이제 확신했다. 내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소희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며 말했다. 엄마, 요즘 되게 예뻐지신 것 같아요. 운동 효과인가 봐요.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세정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잠든 세정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7년 동안 믿어온 사람, 소희까지 친딸처럼 여겨온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더 지켜봐야 한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마트에서 세정을 목격한 다음 날부터 나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년 공직 생활이 준 습관이었다. 감정보다 사실, 추측보다 증거.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가게 카드 내역이었다. 세정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는 내 부가카드였고 매월 명세서를 꼼꼼히 체크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다. 지난 3개월 카드 사용 내역을 쭉 훑어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러닝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마다 일정한 지역에서 카드가 결제되고 있었다. 주로 시내 중심가, 카페와 식당들이었다. 러닝 코스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세정이 말했던 동호회 모임 장소는 시외곽 체육공원이었는데 카드 결제 지역은 시내 번화가였다. 더 이상한 건 결제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러닝을 하기엔 애매한 시간대들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하늘 카페라는 곳이었다. 지난달에만 5번이나 결제되어 있었다. 그것도 모두 오전 10시경이었다. 커피 2잔과 케이크를 주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혼자 가서 2잔을 마실 리는 없었다. 그 다음엔 세정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다. 아침에 나가면서 동호회 갔다 올게라고 말하는 날과 카드 결제 내역을 대조해봤다. 놀랍게도 80% 이상이 일치했다. 더 결정적인 건 지난주 발견한 사실이었다. 세정의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났다며 내 것을 빌려 쓰던 중 메시지 알림이 떴다. 이름은 러닝메이트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갈까요? 일반적인 운동 동호회 메시지치고는 묘했다. 하트 이모티콘도 그렇고 더 좋은 곳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소희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소희야, 엄마 러닝 동호회에 남자들도 많이 있나? 글쎄요.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저씨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소희는 16살답게 순수했다. 하지만 며칠 후 소희가 먼저 이상한 얘기를 꺼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전화 통화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시는데 제가 지나가면 갑자기 끊으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나오세요. 16살 딸의 관찰력은 내 예상보다 예리했다. 그냥 동호회 사람들하고 운동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빠도 회사 사람들이랑 전화할 때 그렇게 웃으세요? 소희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나는 회사 동료들과 통화할 때 그런 식으로 웃은 적이 없다. 그 주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세정이 샤워하는 동안 평소 습관대로 빨래를 정리하다가 세정의 운동복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다. 남자 향수 냄새였다.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운동복에 향수 냄새가 배 이유가 없었다. 러닝을 하면 땀이 나고 샤워를 하고 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향수 냄새가 옷에 벨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세정이 옆에 누워 있었지만 7년 동안 함께 잔 침대가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다. 세정은 깊이 잠든 것 같았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세정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다. 메시지였다. 세정이 일어나지 않자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 미리 보기였다. 러닝메이트 오늘 하루도 당신 생각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새벽 2시에 오는 메시지였다. 운동 동호회 사람이 보낼 내용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앞섰다. 7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세정이 동호회 정기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다며 나간 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리고 세정이 자주 카드를 결제했던 하늘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다. 오후 2시쯤 세정이 나타났다. 러닝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키 큰 남자와 함께였다. 둘은 자연스럽게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30분을 기다렸다. 둘이 나올 때까지 세정의 표정은 내가 본 적 없을 만큼 밝았다. 남자는 세정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한다. 소희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다. 16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일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소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보여줘야 한다. 세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다. 운동 어땠어? 오늘은 좀 힘들었어. 코스가 길어서.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하늘 카페에서 세정과 함께 있던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는
3일이 걸렸다. 공무원 특유의 끈질김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먼저 그 남자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카페 앞 CCTV에서 세정과 함께 나와 검은색 SMO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동료 중 교통과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부탁해 차량 소유주를 조회했다. 류성재, 47세, 주소는 시내 원룸촌이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다. 그런데 며칠 후 세정의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진실을 알게 됐다. 세정이 20대 때 찍은 사진들 사이에서 그 남자를 발견했다. 더 젊은 모습이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성재 오빠와 함께 1999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정의 첫사랑이자 과거 동거남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세정이 미혼모가 된 이유,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경위까지 나는 더 깊이 조사했다. 성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가 사는 원룸 근처를 몇 번 돌아봤다. 낡은 건물, 좁은 주차장, 그리고 오래된 차량. 47세 남자치고는 초라한 생활환경이었다. 근처 상인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그는 몇 년 전부터 이곳에 혼자 살고 있었다. 정기적인 직장은 없어 보였고 가끔 PT 강사 일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일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무직에 가까웠다. 그런 남자가 어떻게 세정과 다시 만났을까? 러닝 동호회라고 했는데 경제적 여유도 없는 사람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세정의 카드 내역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카페와 식당 결제 내역을 보니 대부분 세정이 결제한 것들이었다. 성재는 세정에게 얻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더 치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새로 설치했다. 전면과 후면을 모두 녹화하는 고성능 제품이었다. 세정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세정이 동호회 장거리 훈련이라며 나간 날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해보니 우리 차가 시외 모텔가에 3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정이 성재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성재가 세정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내 가슴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세정의 휴대폰 메시지를 우연히 본 것이다. 며칠 전 세정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화면에 떠있는 대화 내용이 보였다. 성재,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세정, 미안해. 아직은 어려워.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성재, 기다릴게. 너만 있으면 돼. 20년 전 헤어진 연인들의 대화였다. 그리고 세정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었다. 나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성재와 함께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소희가 내 방에 찾아왔다. 아빠,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소희의 표정이 심각했다. 16살 아이가 어른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엄마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하면서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희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새엄마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희야, 혹시 엄마가 다른 남자 얘기한 적 있어? 없어요. 그런데,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에 무슨 문제 있는 거죠? 16살 딸의 직구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소희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아빠가 알아보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예요? 소희의 질문이 너무나 직접적이었다. 16살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지만 현실이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빠, 확실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 번 무너진 가정을 지켜본 아이였기에 또 다른 가정 파탄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소희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은 끝까지 함께야.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메시지 캡처, 그리고 성재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성재를 상대로 한상간자 소송도 고려하고 있었다. 48세,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할 위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생각이었다.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를 이렇게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소희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나는 마지막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세정이 참가한다던 시민 마라톤 대회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린다고 했다. 러닝 동호회 사람들이 모두 참가한다며
며칠 전부터 들뜬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세정의 이름은 참가자 명단에 없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다. 그 주말 나는 세정이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마지막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일요일 아침 6시 세정이 러닝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나는 30분 후 소희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세정을 따라갔다. 세정의 차는 체육공원이 아닌 시내 방향으로 향했다. 결국 도착한 곳은 성재가 사는 원룸 근처였다. 세정이 성재를 태우고 함께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외곽 펜션이었다. 나는 펜션 입구에서 5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2시간 후 세정과 성재가 펜션에서 나왔다. 둘은 서로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차가웠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다. 7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배신할 줄 몰랐다. 집에 도착하니 소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잠깐 일 보러. 엄마는 언제 오세요? 마라톤 대회 끝나는 시간이 지났는데 소희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세정의 거짓말을. 소희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16살 아이도 이런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엄마가 정말 바람 피우는 거죠? 그래, 아빠가 확인했어.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예상만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진작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요즘 너무 달라지셔서. 미안해, 소희야. 아빠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16살 딸의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이미 한 번 이혼을 경험한 아이였기에 어른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빠가 처리할게. 소희는 걱정하지 마. 오후 3시쯤 세정이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어. 오늘 대회는 정말 힘들었네. 또 거짓말이었다. 대회에 참가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코스였어? 10km 코스였는데 오르막이 많아서 힘들었어. 세정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속여왔을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 변호사였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할 수 있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는 내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요즘 판례를 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특히 상간자가 무직이고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들으니 현실감이 들었다. 이혼은 언제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상대방이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였다. 그날 밤 세정이 또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방문 틈으로 들리는 대화 내용이 예전과 달랐다. 그래,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세정도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아마 나와 이혼하고 성재와 함께 하기로 한 것 같았다. 하지만 늦었다. 이미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세정과 정면으로 대화하기로 했다. 더 이상 숨바꼭질을 할 이유가 없었다. 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뭔가 예감이 든 것 같았다. 무슨 얘기? 류성재 말이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이야? 다 알고 있어.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심지어 어제 펜션에 간 것까지. 세정이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7년 만에 처음 듣는 세정의 사과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왜 그랬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데?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성재가 먼저 연락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세정의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이제 끝이야. 내일 이혼 소장을 제출할 거야. 세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소희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와 새엄마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았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16살 딸의 질문에 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부터 세정은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세정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 후
나는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명확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승소를 확신했다. 소장이 접수된 후 며칠 뒤 세정이 친정어머니가 찾아왔다. 70대 노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사위야, 우리 세정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소희도 생각해봐. 애가 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찔렸지만 소희는 이미 내 편이었다. 할머니,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16살 딸의 단호한 말에 친정어머니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세정과 성재 모두 출석했다. 성재는 47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낡은 정장에 긴장한 표정이었다. 재판장에서 내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캡처, 그리고 펜션에서 찍은 사진까지. 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저는 그냥 옛날 친구로 만난 거였습니다. 그럼 모텔과 펜션에는 왜 함께 갔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2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혼 승소,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명령이었다. 세정은 항소하지 않았다. 성재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판결 확정 후 나는 성재를 만났다.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직접 대화하고 싶었다. 성재는 여전히 그낡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다. 돈은 언제 줄 수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2,500만 원이야. 분할로라도 갚아야지. 성재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47세 무직 남자에게 2,500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자리를 구해서 기다려줄 이유가 없어. 당신이 내 가정을 파괴했어. 그날 이후 성재는 잠적했다. 원룸도 비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목표는 돈이 아니라 응징이었다. 세정은 이혼 후 친정에서 살고 있었다. 가끔 소희를 만나러 왔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었다. 소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우리 가족 다 망가졌는데. 소희는 새엄마에게 냉정했다. 16살 아이가 어른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이혼 6개월 후 소희가 고3이 되었다.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성적은 오히려 올랐다. 아빠,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희는 이혼 과정을 지켜보며 더 강해졌다. 어쩌면 세정보다 훨씬 믿음직한 가족이 되었다. 1년 후 우연히 시내에서 세정을 만났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예전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여보, 아니, 태호 씨. 응, 소희는 잘 지내? 잘 지내? 성적도 많이 올랐어. 세정의 눈에 아쉬움이 보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성재는 어떻게 됐어? 연락 안 돼요. 아마 어디 멀리 간 것 같아요. 세정도 성재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다. 결국 가정도 잃고 사랑도 잃은 셈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나와 소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소희는 대학에 진학했고 나는 승진해서 과장이 되었다. 가끔 동료들이 재혼 얘기를 꺼내지만 관심이 없다. 소희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 지난 주말 소희가 러닝을 시작했다고 했다. 대학교 운동 동아리에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아빠도 같이 뛸래요? 아빠는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소희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18살 딸이 48살 아빠를 격려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운동화를 꺼냈다. 20년 넘게 신지 않았던 운동화였다. 다음 날 아침 소희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뛰었다. 몇백 미터 뛰지도 못하고 헐떡였지만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랜만에 뛰니까 좋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대화했다. 아빠, 엄마 생각 안 나요? 가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저도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소희의 말이 맞았다. 위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세정과 성재는 결국 혼자 달리게 됐다. 가정도 버리고 책임도 회피하며 순간의 감정에 빠져들었지만 결국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다. 하지만 나와 소희는 다르다. 비록 느리지만 함께 달린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하고 싶다.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혼자 참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선량한 사람이 당하고만 사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짜 남자가 해야 할 일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